네, 출발새 아침에서는요,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각 당 선대위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순서입니다.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이 3명, 광역의원 18명, 그리고 기초의원 9명 선출했고요.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이 기초의원 31명, 정의당 10명 이렇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자, 궁금한 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예. 정의당 성적표 어떨지요? 지난 두 차례 선거에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성적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 두 차례 선거 때도 선전한 측면이 있지만. 네네. 네, 당시보다는 실적이 능가할 걸로 지금 낙관하고 있고요. 예. 네, 저희들이 전국 17군데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9군데, 그리고 후보는 모두 24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네. 네. 상당한 일부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단체장 17개 가운데 9개. 예, 9개 지금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0석이에요. 지금 보면요. 기초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주력하는 지역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수도권 지역인데 특히나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금 제일 앞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네네. 몇 군데서 성과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온 공보를 꼼꼼히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모습도 아주 사진도 근사하게 잘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면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비 일학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정당 지지율을 높여서 광역 비례 등의 의석을 창출하는 게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위치에는 제1야당이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따라잡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제고의 목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5번이기 때문에. 네네. 5번이 날면 2번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비일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을 묻지마 2등으로 살려두실 겁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의미로 그러면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반 정책에서 저희들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예. 인정 문제라거나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자유한국당과의 대비, 을 강조하곤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를 안겨주면 우리나라 정치가 불행해진다. 이 말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 말도 일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사사정권 한반도 평화 문제라는 민생 문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고. 네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한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과 같은 이제 진보 정당이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됨으로써 이 집권 여당을 더 잘 견제하고 네네. 또 필요한 계획에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을 잘 견제한다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최근 또 정의당을 보고요. 민주당 호위무사냐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네네. 제1야당 등 보수 야당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네네. 야당의 역할인 게 오히려 여당을 견제하고 이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사건건 우리 여당이나 또는 나라의 정책의 진전을 가로막는 발목 잡는 역할을 갖다가 일부 야당들이 하게 되니까. 예. 그 야당들을 또 하고 싸우는 일이 또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경제 문제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프로에 출연하셨어요. 최저임금 관련된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이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연말 가기 전에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네. 최저임금이 지난 한 5년간은
특히 그 이전에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못 미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가파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불가피하다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기는 이러저러한 이제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소화할 것인가. 정책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산입범위 넓히고 한 것은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부족했거니와, 그리고 정교한 어떤 근거를 갖다가 도출한 상태에서 내려진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격이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산입되지 않는 그 항목들을 갖다가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인상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최저임금 인상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 애초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내건 약속을 갖다가 그런 이제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지킨 것처럼 위장하는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위장이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요.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일련의 보도들만 보더라도 KDI 같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0,000원이 될 경우에 일자리가 14만 개가 줄어든다. 이런 보고도 나온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금 각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의 증가가 일자리를 줄이게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 같은 거, 상가 임대료 같은 것이 워낙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비용의 증가에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다른 나라들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서 미치는 악영향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왜 비용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건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책을 삼느냐라는 반론이 있는 거죠. 늘 답변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는 제가 익히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요소인데. 그것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책이 필요하고 또 지난해도 추가 경쟁 예산도 풀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임금 인상을 안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세 관련된 분위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슈 대결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술은 각당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선거란 거는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차이라거나 갈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특히나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런 자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냉혹한 평가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전술의 어떤 혼란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삼선 의원 되신 의원님을 만났더니 중국집에 가서도 그냥 짜장면 짬뽕 시키지 않고 삼선 짜장면 시킨다고 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대중적 지지도는 대단히 높으신데 정작 정의당을 얘기하면은 정의당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정의당을 뽑아야 하는가? 이쪽 공통 질문입니다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입니다. 야당이면서도 또 진보적인 야당인데요. 이런 정의당과 같은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의 힘을 몰아주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여당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개혁 과제에 있어서 여러 정당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또 우리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의당에게 많은 힘을 몰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셔서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한반도를 둘러싼 남한,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이어지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의 그 환경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아직까지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대단히 조심스러운 어떤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국 전쟁이 휴전된 이후로 거의 72여 년 만에 한반도에게 평화를 새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그것이 이어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는데 또 대한민국의 역할이 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럼 국회 상황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방탄소년단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 네네. 예, 방탄소년단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탄국회, 방탄의원단 뭐 이러한 냉소적인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뭐 국회 개혁을 늘 얘기합니다만은 여전히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국회가 다른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이 체포동의안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 법의 찬성 반대가 국민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데 네네.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그런 기명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